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은, 예, 이게 하여간 발전한다. 이게 뭘 의미하냐? 아마 여기 카울리 사장님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좋아하시겠죠. 그러니까 광고는 엄청나게 뜬다라는 게 대해서 모바일 광고는요. 그 다음에 또 이 모바일 광고하고 또 뛸래야 뛸 새가 없는 게 커머스거든요. 요게 또 묘한데, 이 모바일 커머스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아직은 없지만 핸드폰으로 그냥 물건 딱 사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게 이미 벌써 상당해요. 물론 여기 나오는 그 통계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다, 그러니까 일본 특유의 그 폰들, 일본 전화기 조금 이상하잖아요. 피처폰도 아니고 뭔가 이상한 거, 기능 많이 들어있는 그런 거로 이루어지는 건데, 일본에서는 아무튼 사람들이 모바일로 물건을 산다는 거죠. 그리고 물건을 사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충동구매잖아요. 충동구매. 그럼 충동구매 어떻게 도발하느냐? NFC, 요새 엊그제 방통위에서 그 기사가 나왔어요. 우리나라도 NFC 활성화하겠다. NFC가 사실 되게 위험한 거예요. 충동구매. 좋네? 딱 되는 순간 돈 나가잖아요. 그게 NFC입니다. 그래서 이 광고하고 이 커머스하고 그런 NFC가 딱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까지 이 장표에 나타나진 않지만은 그 보통 충동구매 NFC하고 또 중요한 게 저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가서 뭔가 좋네 라고 내가 선택을 하는데, 여기에 또 위치 기반으로 뭔가가 되면 내가 어딘가 근처에 가면은 소위 말하면 버추얼 찌라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오는 거죠. 지난번에 여기 오셨는데 좀 더 싸게 해줄게요. 이런 메시지가 푸시로 나타나면은 폭하지 않겠어요? 이런 거. 그래서 뭐 누구는 어떤 분은 그러니까 추억을 또 해주는 그런 앱도 있는 거, 서비스도 있는 것 같은데, 어딘가 가면 너 옛날에 왔었어라든가, 또 최근에 미국에서 나타난 서비스가 보니까 어떤 특정 장소에서 사진을 찍어서, 요새 사진에다 그 메타태그 들어가잖아요, 위치. 사진을 찍어서 올리게 되면 그곳에 사진을 찍은 사람끼리 친구를 맺어주는 서비스가 있대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기존의 인터넷이 주로 관심사 중심으로 사람을 엮어줬다고 한다면, 페이스북이 아는 사람 중심으로 엮어줬다 한다면, 이제는 그 특정 위치에서 특정 행위를 한 거, 예를 들어 사진, 그런 거로 또 사람을 엮어주는 거가 있고, 저는 작년도에 저도 하나 재밌는 걸 했었는데, 그렇다면 자동차 운전할 때 목적지와 운행하는 목적을 중심으로 엮어줄 수 없을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룹핑을 해주는 테크닉이 참 다양하게 발전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사람들, 그러면은 관심사가 똑같죠. 어디 가서 기름 넣으면 좋아? 휴게소 어디가 좋아? 길 막혀 안 막혀? 이런 거. 그런 식으로 세분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해진 게 다 그 모바일 장비가 되겠죠. 그리고 기본으로 한번 일본, 요런 기회에 일본은 도대체 그럼 어떤 판인가에 대한 기본에 대해서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시장 점유율, 그런데 일본에 크게 보면은 3개 회사가 있어요. NTT, 우리나라 KT, 그다음에 소프트뱅크, 그다음에 AU그룹이라고 있는데 3개가 있고 우리나라 똑같이 3개가 있어. 그래서 일본어가 우연인지 필연인지 맞고요. 마켓 쉐어 보게 되면 5대 3대 2입니다. 대충 5대 3대 2.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더라? 제가 이게 조금 다른데 4대 3대 2인가 뭐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LG하고 KT하고 SK 비슷하게 돼 있고요. 이게 금년도 2011년 2월 달을 조사해 보니까 비슷해요. 역시 5대 3대 2. 근데 재밌는 게 도코모가 조금 줄고 있고 AU도 조금 줄고 소프트뱅크가 조금 느는 추세가 보입니다. 그래서 손정희 사장이 매우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냥 누적 가입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쭉 나오는데 하여간 늘고 있죠. 흥미로운 게 이 모든 폰들이 전부 다 옛날 폰들이고요. 일본에 아이폰이 들어온 게 스마트폰이 처음 들어간 게 이때거든요. 근데 별로 변화는 안 보이죠. 그 다음에 그 3G가 나오고 3GS가 나오면서 3G를 일본에서 공짜로 풀었어요. 아마 우리나라가 지금 재고가 많다 그러니까 곧 풀 거예요. 무료폰 3GS를. 근데 그 여기만 살짝 올라가는 건 있죠.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일본에 그냥 아이폰은 이렇게 서서히 들어가는 그런 게 아닌가라고 살짝 엿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이런 거 보니까 이렇게 주로 봄하고 요때 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가 조사해 보니까 일본에서는 아까 포화됐죠, 시장이. 그래서 신학기에 대학생 중심으로 그렇게 마케팅을 많이 해서 그래서 이렇게 반짝반짝 하는 것 같고요. 그 외에는 특이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일본의 모바일 시장이 대충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는 빗발된 얘기입니다만 작년만 해도 일본의 아이폰이 될까 안 될까 참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몇 대 됐다, 몇 대 올라갔다 했고, 처음에는 소프트뱅크가 이거를 발표를 안 했어요. 몇 대가 됐다. 근데 하여간 1년 만에 100만 대 갔고, 우리나라가 얼마 만에 100만 대 갔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누가 아세요? 1년 걸렸나요?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더 빨랐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GNP, GDP 거의 4배 대비한다면 우리나라가 엄청 빠른 거죠. 경제 규모에 보면은. 네, 그렇습니다. 그 도코모에 대해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기회에 한번 좀 뭐랄까 그 중요한 포인트를 좀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도코모가 일본말로 어디서나, 얘네가 그게 슬로건이죠. 근데 재미있는 게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97년부터 약 한 4, 5년 동안은 연간 1000만 명씩 가입자가 늘었고요. 그 이후에는 연간 500만 명이 늘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회사에서 가입자 증가율이 반으로 떨어진 거면은 그 내부적으로는 큰일 난 거죠, 거의. 이게 도코모의 고민일 겁니다. 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직은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엔티티에서 iMode라고 하는 기술을 만들었는데, 저도 사실은 이거 준비하면서 알게 된 건데, 1999년이면은 우리나라에 아직 상업 인터넷이 초기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때 무렵 저도 교수님께 들은 얘기였지만,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유선 인터넷이 형편없었어요. 이유가 하나가 그 ISDN이 좀 강했죠, 일본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때 선 많이 깔았어요. 그 엄청나게. 그런데 진실이 뭔가 했더니 일본 친구들은 유선은 ISDN을 해버리고 무선을 가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도코모가 이미 이때 런칭을 하고, 아까 보시는 그래프처럼, 아마 뒤에 또 나오는데 그래프 먼저 보면은, 99 런칭한 다음에 급속도로 올라가요. 무려 30개월 만에, 3년 만에 그러니까 1000만 명씩 늘어나죠. 이게 도코모의 그 무선 인터넷의 힘이었어요, 거의. 우리나라는 이제 유선으로 갔고, 일본은 아예 무선으로 가버린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에 간 한국 사람들이 미쳤죠. 그러니까 미친 게 뭐냐, 인터넷 느려, 그지 같아. 그리고 가정에도 ADSL 같은 거 썼었어요. 근데 재밌게도 이 뒤늦게 간 사람들이 빠르다고, 최근 2, 3년 동안은 저도 이제 일본에 갔을 때 엔티티 주문했더니 광을 깔아주는데 좀 황당해요. 아저씨가 둘이 와갖고 전봇대에서 진짜 광을 끌고 와요. 이렇게 집에다 와갖고 꽂아주고 가요. 아, 대단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인터넷 주문하면 전화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일본은 정말 전기줄을 끌고 와요. 각 집마다. 그리고 해지할 때 다시 또 철거해요, 전기줄을. 아, 참. 그렇습니다. 전기줄이 아니라 광섬유를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건 그게 광이기 때문에 스펙상으로는 가정까지 FDDI,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백 기가가 들어갈 수 있는 포텐셜은 생긴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일본은 뜻밖에도 무선 인터넷이 엄청나게 일찍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아시는 얘기들이 나올 텐데, 이것은 도코모는 인터넷 접속 기술이 아니라 기술, 비즈니스 모델, 마케팅, 여기까지 가는 토탈 밸류체인이었어요. 이게 무려 우리는 유선에 만족하는 시절에 이미 다 돼버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그 전까지만 해도 전화기라는 것은 연결되어 있는 시간, 접속 시간이 중요했는데, 이 시스템은 always on이고 그냥 사용량으로 과거만 게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항상 전화기가 커넥션이 되는 형태로 이미 사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IHTML이라고 하는 어느 정도 호환성이 있는 거를 갖고 전화기에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코모의 그 iMode 기술은 제가 볼 때 저 시대에 이 정도면 엄청난 투자와 완성도가 높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아마 우리나라 CP 해보신 분은 잘 아실 건데, 우리나라가 한때 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화기사가 이제 과금 대행해주는 게 하나의 폭발적인 그랬는데, 그게 원래 iMode에서 온 거더라고요. 도코모가 이 플랫폼 벤더하고 핸드셋 생산자랑 그 다음에 컨텐츠 프로바이더 이렇게 해서 이 생태계를 자기들이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서비스 차지를 대행해주는 거를 iMode의 기본으로 했습니다. 이게 진짜 훌륭했죠. 그런데 처음에는 훌륭했는데 시간이 감에 따라 문제가 생겼죠. 왜냐하면 일본에 스마트폰이 들어가기 직전인 한 4, 5년 전, 한 2000년 중반기에 다들 얘기해요. NTT 직원 한 명 만나려면은 3달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안 만나준대요. 엄청 고압적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아마
죄송한 말씀이나 뭐 SK 같은 데에서도 한때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CP가 지난 10년 동안 다 죽어갔죠. 너무나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참 좋았는데 가면서 이상하게 공룡으로 변질된 것 같고요. 그런데 그나마 다행한 게 뭐였냐 그러면은 그래서 iMode는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iMode가 처음에 잘 나가다 보니까 2000년 초에 또 국제화까지 했어요. 그래서 실제 통계를 보니까 2004년도쯤에 뭐 영국, 호주 뭐 막 서비스가 나갔는데 그게 1년인가 후에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갈라파고스가 돼버렸죠. 그리고 제 개인적인 느낌은 그 다음에 그 iMode가 이런 식으로 각종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어떤 표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어떤 프로토콜에 대한 표준, 그 다음에 어떤 이런 뭐 인코딩에 대한 표준까지 해갖고 굉장히 방대해요. 그러니까 감탄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어떤 하나의 소수의 집단이 전체를 통제하는 그런 형태가 처음에는 효율적이지만은 어느 정도 발전되게 되면은 오히려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속성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 공식 사이트라고 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iMode의 관리, 그러니까 계약을 통해서 들어간 사람들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비공식 사이트는 그거 무관하게 그냥 내가 하는 건데,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그게 규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다행히도 일본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기술적으로 액세스를 규제하진 않았어요. 다행히도. 그래서 이 비공식, 내가 그러면은 모바일 사이트,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서 사실은 어느 누구나 내 사이트로 주소를 알면 들어올 수가 있었다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는 그렇지도 못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슬슬 사람들이 머리를 쓰기 시작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얘 증가세보다 얘 증가세가 엄청 크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 보시게 되면 2004년도에 비공식 사이트 액세스가 공식을 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큰 변화가 있는 거죠. 뭔가가 그러니까 그래프가 교차하는 거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그 QR코드가 바로 이런 목적이죠. 왜냐하면 내 사이트를 알리기 어려우니까 내 매장에다가 이거 깔아놓으면 와서 띡하고 뭐 이벤트하고, 그래서 이렇게 일본에서는 QR코드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핸드폰에서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뒤에 나오긴 하는데 그때 말씀드리겠지만은 SEO라고 하는 Search Engine Optimization. 쉽게 말하면 내 사이트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집단이 되게 많아요, 일본에. 근데 우리나라는 그 인더스트리가 아예 생길 필요가 없었죠. 왜냐하면 검색이 다 해결해 주니까. 그리고 모바일은 없으니까. 네이버가 다 해결해 주니까 우리나라는 이 인더스트리가 없고, 그래서 솔직히 모바일 인터넷은 뭐 최근의 얘기고,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모바일로 인터넷 보는 거 없었으니까 이런 게 있을 필요도 없고, 한때 옛날에 그 초창기 이런 거 피처폰으로 했었지만은 사실은 니즈가 없었죠. 우리는 그럴 만한 필요가. 인터넷도 안 됐고. 자, 그래서 독고마의 고민은요, 아무튼 포화된 시장에서 어떻게 먹고 살지 했더니 뭔지 모르지만 자꾸 서비스를 만들어서 데이터 사용량을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핸드폰의 영향을 확대하려는 그런 노력. 여기 보면 라이프 로그 같은 게 있고 그래요. 그랬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아이폰을 알고 스마트폰을 아시지만 이 그림을 그린 분은 스마트폰이 뭔지 모르고 그린 거예요. 그래서 기존 거로 다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막 서비스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통신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전화기를 쓰는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이들의 목적은 데이터 팔겠다는 거였습니다. 뭐 서비스 퍼스널라이제이션 온갖 거 다 하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세계 최초, 작년도 뉴스인데 세계 최초의 불량 핸드폰, 이런 식으로 뭔가 디바이스 갖고 경쟁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근데 지나고 나서 보시면 참 애쓴다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모든 걸 다 스마트폰이 뒤집어 버렸거든요. 그죠? 그래서 어쨌건 이건 과거 얘기인데, 일본의 대부분의 전화기 특징은요, 자바와 플래시가 돌아가고, 근데 자바는 좀 뭔가 파워풀한 프로그램, 그래서 심지어 실시간에 멀티 유저 온라인 게임 등도 만들고요. 플래시는 거의 표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에 뭔가 라이트한 콘텐츠를 낸다 그러면 무조건 플래시고요. 이 자바는 좀 꾼들이 쓰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표준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고민이 많겠죠. 왜냐하면 일본의 어떤 작은 컨텐츠 개발업자가 전부 다 플래시를 하는데 아이폰이 플래시를 지원 안 하니까 이게 참 고민스럽죠. 기술
회사 운영 입장에서는 그 개발자 그 커리어 트랙부터 고용한 것도 골치 아프고, 개발자 입장에서는 플래시를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고민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 일본 그 예전,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아닌 예전에 그 소위 아이보드 폰의 하나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인 소감은, 그러니까 이 기술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90년대 말 기술이기 때문에 참 불편해요, 저는 솔직히. 근데 이 불편함이라고 하는 게 저한테는 불편한데, 뭐 일본 분들은 인내력이 많으신지 참을성이 많으신지 아무튼 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거꾸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니까 주어진 거를 이렇게 옵티마이즈하는 것도 좋긴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 보면은 불평불만이 좀 많은 편이잖아요. 이거 뭐 느려, 뭐 이거 뭐 이따위야. 근데 그런 어떤 불평불만이 예전 같으면은 좀 무례함이나 혹은 좀 무질서로 비쳤지만은 IT가 어느 정도 되고 나니까 오히려 그게 장점으로 가는 걸 저는 느끼거든요. 이게 뭐 이따위 할 때 싹 개선이 되고, 너무 느려 했더니 빨라지고, 그게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원동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원동력은 이미 다 아시는 바로 퀵 팔로워, 이건 그냥 저거 그냥 가! 뭐 이렇게 순발력. 그게 우리나라에 지금 제가 볼 때 정말 물로서 최대의 장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지진 관계에서 신문 보시게 되면 참 안타깝죠. 그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본의 그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해주는 그 운영자를 보셨다면, 이번에는 좀 그 모바일 3대 포탈을 잠깐 제 관점에서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업계 지도라는 게 있는데 이게 참 좋더라고요. 요거는 좀 꽤 비싼데 아마 이 바닥에 있으신 분들은 아마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아마 교보에서 팔 겁니다. 딴 건 아니고요. 이런 데 보게 되면 SNS 커뮤니티 사이트 해갖고 그리, 모바게, 믹시 이렇게 세 개가 나온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그리는 이제 대개 특징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 그들이 말한 작년도에 내게 보면 뭐 과금 제도를 확립시킨 SNS가 약진을 하더라. 즉, 그러니까 빌링 솔루션을 가진 데가 돈을 벌더라는 얘기고, 블로그는 돈을 못 벌고 있다. 그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리는 낚시 같은 그 게임의 아이템을 팔고 있고, 그 다음에 모바게타는 무료 게임, 그 다음에 믹시는 주로 뭐 젊은 친구와 여성 뭐 이런 취향인데, 뭐라고 할까, 이게 재밌는 게요. 그리는 아이템을 팔고 있는데 모바게는 공짜 게임을 해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 같지 않으세요? 이 모바게가 무지하게 강점이 있는 거죠. 여기는 유료, 여기는 무료.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리 몰리는 효과가 분명히 있고, 뒤에 보시게 되면 놀라운 그림이 나오는데 그때 다시 보시고, 그 다음에 참고로 블로그 사이트 그러면 이런 것들이 쭉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블로그가 그렇게 활성화 안 돼 있는데, 뭐 네이버 블로그나 몇 개인데 일본은 뜻밖의 많아요. 그 다음에 하나 재밌는 건 라이브도어는 NHN이 인수했죠. 작년인가 작년에.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자, 역시 이것도 스마트폰이 아니고 옛날 일본 휴대폰입니다. 요건 흥미로운 파트인데요. 제가 왜 흥미롭다 그러냐면, 사실은 그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보신 분들이 아마 기술이라고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기술이 아니라 서비스예요. 서비스. 그러면 일본은 이미 97년부터 서비스를 해온 나라예요. 비록 스마트폰이 들어오면서 좀 헷갈리긴 하지만 사람들은 기술보다는 서비스나 자기 라이프스타일에 더 영향을 받게 된다면은, 지금 일본에서 겪어왔던 약 13년간 그들이 겪어본 거는 상당히 의미 있는 데이터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일본에서 뭐 스마트폰 들어간다 해도 굉장히 작은 포션이고 서서 영향을 받는다고 볼 때 이게 여전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콘텐츠가 돈 받고 팔리는가를 보시게 되면 게임이에요. 역시 게임. 뭐 4,500 거의 뭐 게임 8배 크죠. 게임, 점 보는 거, 음악, 점, 게임, 전자서적이 특이하고, 뭐 이거는 뭐 대기화면, 그 다음 음악. 딱 세 개죠? 게임, 음악, 점 보는 거, 특이하게 전자서적. 그래서 일본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있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죠. 이건 뭐 생년월일을 운세 보는 거, 이런 것도 이름으로 보는 거. 그러니까 일본 분들은 이렇게 재미로 점 보는 게 참 발달했나 봐요. 그게 그대로 온라인도 오더라고요. 점 보는 거. 근데 우리나라도 온라인에 점 보는 거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나 싶긴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해외로 가려면 그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좀 많이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건 통계를 낸 건데, 착신 멜로디. 우리나라도 한때 유행했던 그 통화음. 이거 죽어가는 시장이죠. 스마트폰 가면 다 죽어버리죠. 그 다음에
참 놀라운 게 게임이에요. 결론, 그래서 제 의도는 아닌데, 돈 버시려면 게임 만드세요라고 말하는 게 오늘 왠지 제 흐름 같아요. 왜냐면 숫자가 게임밖에 안 나와요. 뒤에 계속 게임 얘기밖에 안 나와요. 돈 버는 부분이. 엔터테인먼트하고. 왜 그럴까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이거 생산적인 걸 해야 될까 싶은데 게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본은 특이하게 전자서적이 이미 떠 있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작은 전화기에서 소설을 사서 다운로드 받아서 보는 거죠. 기차에서. 근데 지금은 이제 요새 신문에 보시게 되면은 그 아이패드 같은 게 나온 이후로 미국의 전자서적 그게 뭐 10배 늘었다든가 우리나라도 곧 오겠죠? 그래서 그 패드형 이런 콘텐츠가 아마 뜰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그냥 재미로 한번 보시면 좋은데 여기 데코메일이라고 있어요. 포장메일. 이게 뭐냐 했더니 이렇게 그 편지지를 파는 게 또 장사가 짭짤했대요. 한때. 그 이유가 뭘까 했더니 전화기에서 참 열악하잖아요. 이걸 하기가. 그리고 인터넷 없이 일본 사람들은 전화기 갖고 모든 거 하다 보니까 뭔가 메시지를 보낼 때 이쁘게 하고 싶은 거야. 그게 바로 데코메일입니다. 이걸 돈 주고 샀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 하여간 모바일 광고는 늘어가는데 그 중에서 이 검색 연동형 광고가 갑자기 급증하고 있다는 게 또 흥미롭고요. 요거는 이제 검색회사가 참 좋아할 부분이 되겠죠. 예. 믹시 모박의 글이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이게 이렇게 쫙 늘어나요. 그 DNA가 모박에 타온 그건데요. 보시게 되면 믹시가 그래도 뭐 이렇게 돼 있고 얘가 이렇게 왜 이렇게 늘어날까? 이 늘어나는 소리가 또 좀 찝찝한데요. 믹시는 일단 그 잡 서치 서비스가 원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2008년 기준으로 모바일이 60%에 PC가 40%였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이 굉장히 보면은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이 아키텍처를 좀 잘 만든 것 같아서 오픈화라든가 제3의 외부에서 뭐 가져오는 게 참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개발자 사이트도 있고요.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근데 아까 조금 전에 그 모바일이 60%였는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오늘 현재 83%로 올라갔어요. 와, 일본 사람들은 유선 인터넷을 안 쓰는 것 같아. 그럼 우리나라는 언제 이렇게 될까요? 저는 제가 그동안 보니까 통계를 보면은 미국이 역시 미국도 그 무선 유선 역전하는 시기가 2013년인가로 예상한 걸 본 적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언제 역전될까요? 아마 금년 아니면 내년일 거라고 좀 믿고 있거든요. 그 속에 숫자를 봤어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러니까 지금 테레비 보는 거보다 다들 컴퓨터 만지고 있었다가 이제 컴퓨터 안 만지고 이제는 무선 만지고 패드나 아이폰 만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의미가 있는 거죠. 돈 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존의 그 PC형 포탈 업체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는 파트고요. 이것도 흥미로운 건데 이 회색 부분이 캐주얼 게임이고 이게 소셜 게임이래요. 캐주얼 게임은 콘텐츠 수명이 쫙 해갖고 쫙 떨어져요. 길어봤자 한 4개월. 근데 소셜 게임은 안 늘어, 안 줄어. 자, 우리나라도 이거를 성공한 게임이 있어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리니지예요, 리니지. 리니지 지금도 머물고 있어요. 왜 머무느냐? 다 물어보면은 사람 만나러 간다 그래요. 게임하러 간 게 아니라.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의 관계는 정말 중독성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소셜 게임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그 스마트폰에 대한 통계인데 사실은 뭐 이렇게 거창하지만 여기가 보면 180만이죠. 전체 통계를 보시면 아시되는데 여기 2200만 중에서 아니다. 예, 2200만 중에서 140만이에요. 그러니까 약 5%? 아직은 쬐끔이란 얘기예요. 하지만 성장세가 크다. 그렇습니다. 모바일 타운이라고 하면 온라인 광고 서비스가 원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무료 게임으로 치고 나왔죠. 무료 게임. 그리고 이 친구들이 참 대단한 게 전략과 마케팅이 아주 강해서 환경 변화에 정말 유연하게 대처를 하더라고요. 저는 되게 이 회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이 무료 게임을 하게 되면은 항상 문제가 애들이 와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돈 없는 애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그 무료 게임을 기억하는 상태에 오래 있게 되면은 망해가요. 물이 나빠지고. 근데 얘네들은 무료 게임으로 어쨌건 애들을 모은 다음에 숫자 갖고 마구마구 떠들어갖고 고객을 바꿔버렸어요. 대학생층, 여자. 일본의 통계를 보게 되면요. 좀 죄송한 말씀인데 남자들은 돈이 안 돼요. 돈을 안 써. 여자들은 돈을 써요. 백화점도 그렇잖아요. 여자들은 돈을 쓰니까 막
여자 옷은 다 2층, 3층이고 남자 옷은 저 5층에 있나? 근데 인터넷 비즈니스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바게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돈을 내는 분들로 딱 서비스를 바꿔서 고객을 바꾼 다음에 그걸 갖고 계속 오로벌 해갖고 이게 뒤에 나올 건데 무서운 짓을 벌였죠. 이건 모바게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옛날 그 게임인데요. 무서운 짓을 했죠. 바로 DNA 모바게가 그러니까 엔지모코라는 회사를 4천억 원에 인수해버렸죠. 무서운 회사예요. 근데 저 왜 인수했는지 이해가 돼요, 사실은. 여기도 보시게 되면은 DNA, 모바게의 매출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쭉 올라가자는데 이게 소셜미디어, 쉽게 말하면 게임이잖아요, 게임. 그러니까 이 모바게는 게임에 배팅을 한 거예요, 소셜게임에. 그리고 여기 뭐 이제 아마 트위터 하시면 잘 아시겠는데 이 광팔이라는 분, 한경, 이익률 50%. NC나 NHN도 50%까지 못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대까지 갔었죠. 그래서 이게 온통 다 게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게임을 하라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여기 오신 분들이 기존에 게임을 안 하셨다면 하지 않으실 걸 권합니다. 게임은 기능이 아니라 감성이고 굉장히 좀 자기가 좋아해야 하는 거지 돈 벌자고 해서 벌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하시면 하고 돈 벌자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게임을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외도 진출하고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이더라는 얘기 있고요. 그리는 이제 KDD 공식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느리죠. 근데 되게 크리에이티브하고 잘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눈에 띄는 활동은 없네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저희 세대는 다 그랬는데 외국에 대한 주눅이 들어서 좀 그런 게 있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일본에 되게 만만해요. 왜냐하면 컨텐츠가 싸게 팔리는 것들은 우리보다 떨어지고 또 제 경험상 일본에 그 플래시 게임 하나 납품하는 게 4천만 원 든대요. 우리 500인 만들거든.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두들겨 보면 좋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써놨습니다. 자, 모바일 콘텐츠는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책에 있는 내용인데 이것도 계속 죄송하나 참 게임 얘기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작년도에 도대체 모바일 갖고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나 라고 조사를 해본 건데요. 첫 번째, 뭐 동영상 사이트 어디 갔니? 그랬더니 유튜브를 많이 갔다. 근데 특이하게 일본에 그 니코니코 동화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동영상에다가 이렇게 자기가 잡담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소셜 기능이 들어가는 건데 이게 되게 인기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또 모바게, 믹시 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모바일 사이트 비디오에 중요한 게 뭐냐? 무료. 일본도 무료가 되는구나. 어떤 분들이 그러죠. 일본 사람들은 뭐 콘텐츠를 돈을 내고 산다. 거기 무료 안 된다. 아닙니다. 무료가 됩니다. 잘해야 되는 거겠지만요. 그 다음에 그 위치 정보, LBS 써본 경험 있냐 했더니 실망스럽게도 일본 전화기에 거의 제가 통계상 75% 이상이 GPS가 들어있어요. 예전 폰들이. 근데 일기예보, 내비게이션, 음식점밖에 안 써. 교통정보. 별로 아마 오후에 배달통 같이 어떤 위치 기반을 이용한 어떤 거는 아직까지 별로 없는데 그 이유가 궁금해요. 프라이버시 때문인가? 모르겠습니다. 일본이 규제가 되게 심한 나라더라고요. 신문에 보니까 지진 해일로 떠내려간 차 못 옮기는데요. 못 옮긴다 그러던데 그 사유와 재산 뭐. 그래서 뭐가 그런 규제가 심한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의미가 없는 데이터고요. 안드로이드가 나오기 전까지니까. 그 다음에 뭐 인시 사이트 뭐 주로 뭘 사냐? 책.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옷을 사. 옷. 모바일에 옷을 사요. 물론 여자 옷이죠. 그래서 뒤에 또 오늘은 그 뭐더라? 쿠폰으로 주제하신 걸로 강의하신 걸 알고 있는데 그 띵크리얼 그 회사가 원래 그 모바일 쇼핑으로 처음에 한 회사인데 저도 처음에는 이거 옷을 살까 싶었는데 옷을 산대요. 그리고 처음에는 돌아다니면서 제발 넣어주셔야 했는데 지금은 전화가 온다라고 들었어요. 우리나라도 생각보다 빨리 모바일 쇼핑이 움직이고 있고 모바일 쇼핑의 고객은 남자는 절대 아니고요. 주로 여성층인 것 같다. 그래서 여기 계신 남자분들은 나는 안 사니까 안 될 거야 라고 보지 마시고 이제 여자친구나 여동생한테 물어보시면 다를 겁니다. 아이폰으로 뭐하니 보면 주로 메일을 보더라. 뭐 옛날 데이터고요. 크게 의미는 없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게 되면은 참 세상이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독보적으로 돈 버는 건 게임밖에 없네요. 엔터테인먼트 게임. 그렇죠? 서적이 크다는 게 뜻밖이고요. 근데 저 서적이 큰 것도 결국은 이제 뭐 일본에서 갤럭시 탭 잘 팔리지 않습니까? 갤럭시 패드가 다 뺏어갈 시장이죠. 결국에 가서 저게. 그래서 제가 일본 걸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일본은 가진 게 너무 많은 나라라서 새로운 기술이 왔을 때 잃어버릴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상대적으로 스마트폰 늦게 하다 보니까 잃을 게 없어. 그래서 일본보다 더 공격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바람이라면은 미국에서 열심히 배워서 우리나라에서 한번 테스트한 다음에 일본에 한번 진출해 보는 건 나쁘지 않다. 저희가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다고 좀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형 미니 컨텐트,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모바일용 작은 게임들인데요. 뭐 이렇게 기능적인 틈새 가치를 찾는 방법도 있겠고, 요거는 안 써보면 모르니까 쉽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이 기획적 요소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또 재밌는 게 게임 인더스트리도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그 게임이 처음에 이제 온라인 게임 나올 때 주로 각 게임 회사마다 프로그래머들이 굉장히 입김이 셌는데 점점 기획자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 유명한 사람들 보면 다 기획자지 프로그래머가 아니에요. 그리고 죄송스럽지만 아이폰도 마찬가지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아이폰을 상대로 프로그램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목소리가 크지만 점점 기획자가 득세하게 돼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적 요소가 무지하게 중요하다. 그래서 참 여러분들 말씀이나 본인이 개발만 주로 하신다 그러면은 팀을 짜십시오. 절대 혼자 못합니다. 그리고 작년만 해도 이 아이모드 폰 이런 거는 일본 내가 아니면 테스트가 안 되고 로밍으로 테스트해야 되는데 짜증나죠. 그래서 이게 불가능한데 다행히 아이폰하고 안드로이드가 글로벌 스탠다드 돼버렸죠.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에는 정말 기회 같아요. 저는 제 생각에는 일본이나 뭐 이런 데는.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 부분이 이제 그 SEO 검색 엔진 최적화인데 이게 홈페이지 제작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PC용 홈페이지는 되게 헤비해요. 관리도 어렵습니다. 근데 모바일 홈페이지는 간단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워낙 모바일이 예전부터 강하다 보니까 웬만한 가게는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다 모바일 홈페이지야. 그러니까 그냥 간단한 정보만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 도코모의 공식 사이트가 아니면은 이게 찾기 어려우니까 QR코드 같은 거 있고, 그 다음에 이런 SEO를 서비스해주는 회사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야후 검색하면 무지하게 많이 나오고, 뭐 이거 하면 이렇게 올라가, 뭐 이렇게 나오고, 우리 회사는 뭐 3만 개 건수 있어,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요거는 일본 얘기는 아닌데요.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모바일 관련해서 워낙 서비스 중심 가다 보니까 과거 10년 전에 닷컴은 출중한 인물이, 옛날에 닷컴에 그 성공한 사람 정말 출중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출중한 인물이 치밀한 사업 계획을 가지고 VC를 만나서 막 설득을 하고, 거의 장군님이죠. 펀딩을 받아서 상장을 해서 돈을 버는 모델이었다면 지금은 이 모델이 갔다고 하고 미국도 IPO 시장이 죽었다고 합니다. 주로 해커,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사회성이 안 좋은 분들도 그냥 웹을 통해서 그냥 설문 통해서 막 면담을 하면 투자를 해주는데 큰 투자가 아니라 보통 3인 1팀으로 2만 불 정도 투자해 줍니다. 그래서 매주 일에 밥만 먹으면 되고요. 멘토링도 받고 왔다 갔다 하는데 3개월 후에 데모를 해서 거기 가서 사는 사람도 있고 고용도 이러고 해서 M&A가 벌어지는 건데, Y 컴비네이터라는 사이트 한번 보시면은 이게 잘 보시고요. 이게 설문의 사례인데 이게 그 드롭박스를 만든 사람인데 여기 보게 되면 질문 중에 하나 이거예요. 너 3개월에 팔게 되면 얼마 받을래? 한 10억 받을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게 미국에서 굉장히 나름대로 뜨겁게 뜨는 투자 방식인 것 같고요. 여기도 방금 드렸지만 안철수 교수께서도 벤처 다른 분야 두면 같이 해야 돼. 절대 혼자 하지 말라는 얘기 있고, 이런 스타트업 위켄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 분야의 어떤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작년에 그 스타트업 포럼이라는 행사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 이노베이션 메가 트렌드. 그러니까 이것도 쉽게 말하면은 뭐 공짜 돈 안 든다. 그다음에 플랫폼이 있어. 뭐 매스 마케팅 이미 다 있어. 네가 사지 마. 이거 다 이용해. 그 얘기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무지하게 많으니까 매시업만 하면 돼. 그다음에 하드웨어는 그저 엔드포인트야. 만약에 여기 하드웨어 제작하신 분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하드웨어는 저스트 엔드포인트에 불과한 거죠. 그다음에 스피드 무지하게 빨리 해야 돼. 린 스타트업. 그래서 이 미국에서는 4억 개 가져가서 장비 구매 있으면 일단 그거 사지 말고 아마존 저 클라우드 써라. 이렇게 돌려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디자인 티킹, 요거는 지식경제부의 발표에서 그 디자인진흥원의 발표 자료인데요. 엔지니어는 진실을 추구하고 차이를 찾고 편견을 최소화하는 반면에 디자이너는 만족을 추구하고 효과를 찾고 지식보다는 적응과 중점을 둔다. 이 시대는 우리나라에도 끝나지 않았나 싶어요. 저도 공대생으로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많은 고통을 겪고 나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니까 이런 자리에서 말할 기회도 주더군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니까 같은 얘기인데요. 이 왼쪽의 패러다임이 우리가 제조, 하드웨어, 선택과 집중, 경쟁과 탈락, 프로세스, 관리, 급여, 세발자. 그러니까 이런 소프트웨어로 가게 되면 서비스, 소프트웨어, 집단지성, 참여 메시어, 독창성, 창의성, 기업가 정신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전선에 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났는데 뭐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를 보시게 되면은 2010년대에 오프라인 온라인 친해진다라는 말이 있고요. 그 믹스트리얼 가상현실 좋아지고 센서 혁명 벌어질 것이다. 소프트웨어 하지 마시고 센서 많이 신경 쓰십시오. 그 다음에 디바이스가 이렇게 많아지면서 머신 투 머신 커뮤니케이션이 막 뜨고 그 다음에 모바일 속도가 빨라지고 LTE, 4G 그 다음에 제3세계 아프리카에도 무지하게 무선이 뜹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전기 보급률은 20%인데 무선 보급률은 60%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모바일 페이먼트 2015년부터는 거의 모든 커머셜을 모바일로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 퍼스널 디바이스, 그 다음에 뉴욕타임즈의 그 종이신문이 2016년에 없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모바일 미디어 2017년, 그 다음에 그 언어 문제 더 이상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2018년부터는 디지털 네이티브, 종이가 뭐예요? 라고 묻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시큐리티가 문제가 될 것이고 뭐 이런 걸 거쳐서 2020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틈바구니 내에서 돈 벌 수 있는 아이템을 잘 찾으시고 뭔가 느낌이 오면 그냥 잡고 가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